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같이 다룰 내용은요, 자녀의 그릇된 행동을 다루는 방법. 여러분, 자녀들이 그릇된 행동을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몇 번 얘기하다가 말을 안 들으면 소리를 지르거나, 매를 들거나, 혼내거나, 그렇게 하십니까? 효과가 있었습니까? 오히려 아이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지는 않았습니까? 오늘은 사맥이 책임감과 훈육, 그래서 효과적인 훈육의 방법, 자녀의 그릇된 행동을 다루는 방법,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2장의 내용을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에서는 문제의 소유권이 자녀에게 있을 때에 그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통하여 자녀를 지지하고 격려함으로 자녀와 힘을 합해서 문제를 해결함으로 협동심을 길러주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문제의 소유권이 부모에게 있을 때는 훈육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제 훈육에 대해 문제의 소유권이 부모에게 있을 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 2장에서 적극적인 의사소통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적극적인 의사소통은 5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것이고 두 번째 단계는 감정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감정과 이야기 내용을 연결시켜서 공감하는 마음을 그대로 거울이 반사하듯이 반사해서 아이에게 표현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자녀와 함께 먼저 자녀에게 그 대안을 물어보고 또 자녀가 대안이 없을 때는 부모가 생각하는 대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녀에게 제시하고 그 다음에 그 대안에 대하여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인가를 평가함으로 그 점점 자녀와 협력하여 자녀가 주도권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격려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단계에서는 나중에 추후에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들어보고 추후 지도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잘 연습하고 또 실행해 보기를 바랍니다. 혹시 적극 의사소통을 하면서 어려움이 있었다면 좀 댓글을 통해서 또 문의하면 제가 최선껏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장 책임감과 훈육. 책임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지난 회기에 배웠던 협동심. 혼자서 모든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같이 협력해서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혼자 10가지를 하는 것보다 10사람이 힘을 합해야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책임감입니다. 요즘 어른들이 이 젊은 세대와 우리 학생과 자녀들을 향하여 책임감이 없다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책임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의무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황이 요구하는 대로 올바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임감은 어떻게 길러지냐면요. 선택과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서 책임감이 길러집니다. 스스로 선택하지 않으면 책임감은 길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한 결과를 받아들이고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임감은 우리의 자녀들을 성장시키고 그 다음에 성공회로 안에 놓이게 합니다. 훈육과 처벌 똑같습니까? 아니면 차이가 있습니까? 처벌은요, 훈육의 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자녀에게 상처를 주거나 고통을 야기해주는 방식의 부정적인 훈육 방법입니다. 처벌은요, 그릇된 행동과 논리적으로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다. 논리적인이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그릇된 행동과 관련이 없는 그런 특권이나 소유물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릇된 행동과 관련이 없는 규칙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꾸짖고 애정을 철회하고 엉덩이를 때려주고 하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그 언니와 동생이 같이 싸우거나 말다툼을 했다고 합시다. 그때 그것에 맞는 훈육을 해야 되는데 용돈을 안 준다든지 그 다음에 엉덩이를 때려준다든지 하면 어떻습니까? 형제 간에 싸운 것과 용돈과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습니다. 그것은 처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훈육은 무엇입니까? 훈육은 자녀의 그릇된 행동과 관련된 결과를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학교를 가야 되는데 늦잠을 자느라고 굉장히 부모가 불편하고 힘들다고 말이죠. 그러면 늦잠을 자는 것과 관련된 어떤 훈육을 하면 좋겠습니까? 엉덩이를 때린다고 됩니까? 용돈을 줄인다고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늦잠을 자는 것과 가장 관련되는 것은 뭐냐면 일찍 잠자지 않은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10시에 잠들기 때문에 아침에 늦잠을 잤다면 아이에게 선택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10시에 자더라도 제 시간에 일어나서 학교에 가든지 아니면 제 시간에 일어날 수 없다면 다음 주부터는 1시간 일찍 잠자리에 들도록 하는 규칙을 정하는 것입니다. 늦잠 자는 것과 관련된 훈육과 규칙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는 1시간 일찍 9시에 잠들게 됩니다. 그러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는 생각할 것입니다. 1시간 일찍 잠으로 인해서 그 1시간 동안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 아쉬움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는 10시에 잠자더라도 제 시간에 일어나서 학교를 가는 것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다면 1시간 일찍 자는 그런 훈육 방법을 통해서 책임감을 길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지 않고도 효과적인 훈육을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은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어떤 일이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감정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정은 행동을 낳습니다. 생각이 행동을 낳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우리에게 느낌에 영향을 줘서 그 느낌이 행동을 낳고 그 행동의 결과로 말미암아 어떤 좋은 어떤 결과와 사건과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회로를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생각하기, 느끼기, 행동하기. 그래서 학교에 있었던 어떤 사건, 어떤 일들, 그 다음에 친구가 우리의 자녀의 생각에 영향을 주고 느낌에 영향을 주고 행동에 영향을 주고 또 결과를 낳게 됩니다. 담배, 그 다음에 약물, 폭력, 여러 가지 10대 우리의 자녀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폭력의 문제, 술과 담배, 약물, 성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자녀들의 생각에 영향을 주고 느낌에 영향을 주고 행동에 영향을 줘서 결과를 낳습니다. 여러분, 이 회로 안에서 부모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우리가 자녀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행동을 바꿀 수 있습니까? 많은 부모들은 자녀의 행동을 바꾸려고 보상과 처벌,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지만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효과가 있다 할지라도 책임감을 길러주지는 못합니다. 책임감을 길러주는 훈육, 효과적인 훈육,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회로 안에서 부모가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자녀의 생각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역할은 차단막으로서의 역할, 여과기로서의 역할. 그래서 자녀의 생각에 영향을 주는 그런 사건을 여과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과기로서의 부모의 역할은 자녀의 생각에 긍정적인 가치관과 태도와 자기 존중감을 길러주고요. 자기 존중감은 용기라는 느낌을 주고요. 그 용기는 긍정적인 행동을 낳습니다. 그 긍정적인 행동은 부모의 칭찬과 격려와 좋은 결과를 낳고요. 그것이 다시 또 긍정적인 가치관과 태도와 자기 존중감을 주면서 계속 자녀들은 이 성공 회로 안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원칙이 어떤 생각이 반복하면 행동을 낳고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을 낳고 습관이 반복되면 품성을 낳고 품성이 반복되면 운명을 결정한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의 생애 사소한 일을 취급하는 데 나타나는 그런 결정이 그보다 훨씬 중요한 일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는 자기에게 익숙한 원칙에 따라 행동합니다. 생각에 따라 행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은 품성을 이루게 되고 그 품성으로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자녀가 그릇된 행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제 그 사회기에서는 자녀의 어떤 그릇된 행동을 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한 그 행동 목적,
그래서 좀 훈육을 또 좀 더 깊이 자세하게 들어가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자녀가 그릇된 행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고의 결핍입니다. 부정적인 가치관과 신념, 좋지 못한 품성, 낮은 자기 존중감이 그릇된 행동을 낳습니다. 제가 어떤 순천에서 꽤 오래전에 금연교육 강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순천고등학교에서 초청을 해서 흡연하다 발각된 그 학생들을 데리고 금연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 평준화가 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 순천고등학교는 아주 명문고등학교였고 서울대학에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서울대에 입학하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순천고등학교에 입학하려면 그 인근에 있는 중학교에 거의 1등, 2등 하는 학생들이 순천고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생각해 봤어요. 이렇게 공부도 잘하고 좋은 학교에 들어온 아이들이 왜 흡연을 했을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중학교에 1등, 2등을 했었는데 고등학교 들어가 보니까 어때요? 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 중에 또 순위가 매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학교에서는 1등을 했는데 고등학교 들어가서는 꼴등을 하는 것입니다. 끝에서 맴도는 것입니다. 낮은 자기 존중감. 그래서 그 낮은 자기 존중감을 대체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담배라는 대체 그 기호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와 교사와 어른들은 담배 피는 것만 생각하지 왜 그 아이가 담배를 피게 됐는가? 담배 피는 것을 통해서 그 학생들이 해결하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근본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담배를 피지 말라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이 낮은 자기 존중감을 가진 그것을 해결해 줄 때 그들은 자연스럽게 담배를 끊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용기의 결핍입니다. 낙심되면 사람이 삶을 포기하고 그릇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포자기하고 삶을 포기하고 어떻게 합니까? 묻지마 범죄를 하기도 하고 차를 몰고 가서 다른 사람을 해치기도 하고 용기의 결핍과 낙심은 그릇된 행동을 낳습니다. 세 번째는 지식의 결핍. 잘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상황이 요구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 그릇된 행동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의 자녀들은 잘 몰라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훈육이 필요합니다.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이과에서 배웠던 문제 해결의 모형, 누가 문제를 소유하는가? 자녀가 문제를 소유했을 때는 우리가 2장에서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통하여 지지해 줌으로 자녀가 문제를 해결하도록 함으로 협동심을 길러준다고 했습니다. 부모가 문제를 소유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훈육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훈육을 하거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직접 개입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훈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1장을 공부하면서 1회기 때에 부모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 기둥이 있다고 그랬죠.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자녀가 참여하게 하고
존중, 상호 존중, 이 기둥이 있어야 훈육에 효과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상호 존중, 그 다음에 참여, 두 가지가 여기 더 첨가가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논리상, 그릇된 행동과 연관이 있는 결과를 부여해야 된다는 것이죠. 처벌하지 말고 훈육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늦잠을 잔 것과 관련이 없는 용돈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일찍 자게 하는 그런 훈육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절제된 힘입니다. 절제된 힘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벼룩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그 초가집을 불태웠다는 표현을 쓰죠. 작은 문제를 가지고 큰 어떤 훈육을 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힘을요, 훈육의 힘을 작게 시작해서 점점 크게 세게 하라는 것입니다. 별거 아닌 자그마한 그릇된 행동에 아주 큰 힘을 사용하지 말고 그냥 작은 것을 사용해서도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훈육의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정중한 요청, 나전달법, 단호하게 지시하기입니다. 그것이 안 됐을 때는 다음에 우리가 같이 살펴볼 논리적인 결과 부여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그냥 정중한 요청만으로도 그 그릇된 행동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세 가지 훈육 방법. 첫 번째, 정중한 요청입니다. 정중한 요청은 말 그대로 아이가 잘 몰라서 그릇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정중하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얘야, 예를 들면 아이가 음식을 먹고 접시를 싱크대에 갖다 놓으라고 여러 번 얘기하는데 잘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막 화를 낸다든지 접시를 집어 던진다든지 엉덩이를 때려준다든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몰라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정중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얘야, 지금부터 엄마를 도와주겠니? 내가 음식을 먹고 나면 접시를 싱크대에 갖다 놓으려무나. 이렇게 정중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가 예, 엄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고맙다. 또 그렇게 아이가 했을 때 어때요? 고맙다. 엄마를 많이 도와줘서 고맙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또 깜빡 잊어먹고 못했을 때 우리가 아이를 이렇게 함부로 하지 말고 얘야, 싱크대에 빈 접시를 갖다 놓는 것을 내가 잊어버렸구나. 어서 싱크대에 갖다 놓으려무나. 정중한 요청입니다. 제가 이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그 어떤 한 부모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이 정중한 요청만으로도 아이가 말을 잘 듣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더 강한 방법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중한 요청이 잘 이렇게 훈육이 되지 않을 때 두 번째로 더 강한 방법은 뭐냐면 나 전달법입니다. 나 전달법이라는 것은 그 문제에 그 잘못된 자녀의 잘못된 행동에 초점을 맞추지 그 문제에 일으킨 그 자녀의 인격을 공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잘못했으면 그 잘못한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어때요? 너는 아버지를 닮아서 그렇다. 항상 그렇다. 지난번에 그러더니 또 그렇다. 하고 자녀를 인격을 공격하면 안 되죠. 잘못된 행동,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에게 상처도 주지 않고 자녀의 그릇된 행동을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훈육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 전달법을 하는 그 네 가지 단계가 있는데, 나 전달법의 첫 번째 단계는 부모가 자녀에게 원하는 행동과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네가 식탁 위에 빈 접시를 놓아두고 치우지 않으니까 그것이 문제가 된다.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가 원하는 행동, 자녀의 그릇된 행동을 정확히 이야기해 주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무조건 혼내는 경우가 많지요. 그러면 아이는 힘이 없기 때문에 엉덩이를 맞고 부모가 화를 내니까 알았어요, 알았어요 하지만 또 반복되고 그릇된 행동이 또 반복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요. 그 자녀의 그릇된 그 행동을 한 그 상황에 대해서 부모가 느끼는 느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뭐 속이 상했다든지 걱정이 됐다든지 뭐 두려웠다든지. 그래서 네가 식탁 위에 빈 접시를 놓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므로 내가 굉장히 좀 속이 상한다. 화가 난다.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그래서 아이에게 그때 부모가 느끼는 감정을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자녀들은 또 공감 능력도 길러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확한 이유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행동을, 상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고 그 다음에 그때 느끼는 느낌을 얘기하고 세 번째는 이유를 얘기합니다. 내가 식탁 위에 빈 접시를 놓아두고 치우지 않으니까 나에게 굉장히 이용당하는 그런 느낌이 든다. 왜냐하면 내가 일일이 내 뒤를 따라다니며 치우느라고 시간도 많이 들고 힘이 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다시 한번 우리의 원하는 바를 말해줍니다. 나는 내가 방에서 간식을 다 먹고 나서는 빈 그릇을 부엌으로 가져와 싱크대에 담아두기를 바란다. 자, 상황을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느낌을 이야기하고요. 이유를 말하고요.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빈 그릇을 부엌에 싱크대에 갖다 놓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 네 가지 단계를 좀 하나로 요약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내가 간식을 먹고 나서 빈 그릇을 탁자에 그대로 두니까 내게 문제가 되는구나. 그래서 나는 너에게 이용당하는 느낌이 들어. 왜냐하면 내가 내 뒤를 따라다니면서 일일이 치우자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이 들기 때문이다. 나는 내가 간식을 다 먹고 나서는 빈 그릇을 부엌으로 가져와 싱크대에 담아두기를 바란다. 한번 여러분 정중한 요청이 잘 되지 않을 때 나 전달법을 사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 전달법으로 되지 않을 때 그 다음에 더 강력한 방법은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접시, 싱크대, 지금 당장. 화내는 거하고 다릅니다. 단호하게. 말과 억양, 어조와
몸짓까지 다 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접시, 싱크대, 지금 당장 아주 짧게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되 자주 말하라.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길게 자주 얘기하죠. 효과가 없습니다. 어린이를 가르치는 사람은 지루하게 말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짧고 요령 있는 말은 좋은 감화를 줄 것입니다. 만일 말할 것이 많으면, 훈육할 것이 많으면 간단하게 자주 하십시오. 이따금씩 흥미있는 말 몇 마디를 하는 것이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 더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훈육의 첫 번째 이렇게 살펴봤는데 오늘 깨달고 배운 것이 있습니까? 좀 댓글을 달아주시고 정중한 요청, 나전달법, 단호하게 지시하기로 훈육이 되지 않을 때 그 다음은 논리적인 결과를 부여하게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논리적인 결과 부여하기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도록